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서울경제신문 뉴욕투파원 김영필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증시는 혼조세이긴 한데 사실상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가 아주 소폭 떨어졌거든요. 나스닥은 한 0.95, 1%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랑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어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고 그 내용은 다 아실 테고요. 오늘 뭐 추가적인 내용이 조금 있었는데 뭐 큰 대동소이합니다. 예,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주요 국가들 영국, 뭐 노르웨이, 뭐 스위스 등등 글로벌 금리 인상 물결은 조금 지속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월스트리트는 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파월이 추가 금리 인상 재확인했다. 예. 아마도 두 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뭐 이렇게 아마도 두 번이 될 것이다. Perhaps twice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큰 제목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좀 뒤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영국 노르웨이 0.5%포인트 인상 깜짝 큰 폭의 인상입니다. 원래는 0.25씩 예상을 했는데 더 많이 올렸고요. 이외에도 뭐 스위스 그전에 따지면 뭐 호주 뭐 캐나다 뭐 등등 많이 있죠.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금리 인상 물결이 지속하고 있다. 터키도 올렸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 어제 이제 하원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먼저 하는 날 얘기 거의 다 한다. 예, 얘기 다 했어요. 오늘도 뭐 거의 어제 수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원에 나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하여튼 예. 자, 오늘 증시 먼저 한번 보실게요. 오늘 이제 다우지수가 0.01% 내렸습니다. S&P는 0.37% 올랐고요. 나스닥은 말씀드렸던 대로 0.95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최근 며칠 동안 또 이제 뭐 기술주들 좀 많이 조금 많이는 아니죠. 좀 떨어지고 하니까 오늘 좀 다시 좀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파월은 뭐 어제 얘기 수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이제 S&P 500 웹을 보시면 애플이 1.65, 마이크로소프트 1.84, 구글 2.16, 아마존 4.26, 테슬라도 한 1.99%, 메타도 한 1.15%, 다 보이시죠? 예.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 좋았다.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 있고요. 파월은 이제 어제 하원 수준에서 얘기했다. 그리고 뭐 소형은행에 추가 뭐 자본 증자 요구 안 할 거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즉, 근데 요거는 좀 이제 거꾸로 한번 보시면요. 자본금확증 요구하면 애들 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거는 항상 이제 뒤집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항상 연습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왜곡하거나 많이 나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이게 자꾸 훈련을 해버렸다면 이제 진짜 의도는 뭔지 그게 그 뒤에 뜻은 무엇인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 상황 이거는 뭐 이제 어제 한국 시간은 뭐 어제 밤부터 나오던 거니까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좀 이제 연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미국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볼게요. 영란은행이 한 0.5%포인트 깜짝 인상했다. 시장에서는 한 60% 확률로 0.25를 봤다. 근데 많이 올렸다. 7대2 통과다. 어쨌든 반발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래서 5%까지 올랐다. 그런 내용. 영국은 인플레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예. 더 올려야 되겠죠? 예. 이 정도면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5.75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했고 노르웨이도 한 0.5 올려서 3.75까지 갔다. 이게 십몇 년 만인가요? 뭐 하여튼 굉장히 이것도 오랜만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스위스도 0.2 올렸다. 뭐 튀르키예 편의상 터키라고 하겠습니다. 터키는 8.5% 15%로 6.5%포인트가 대폭 올렸다. 사실 그동안 금리 역주행을 했었거든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고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했었죠. 굉장히 좀 뭐 나름의 비정통 그쵸? 핵심 주류가 아닌 경제정책을 들고 나와서 해봤는데 결국은 새로운 이제 외부 관료들 청빙해서 통화 정책을 바꿨습니다. 바꿨고요.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작년에 85%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몇십 %씩만 나오는데 그래서 물가 잡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하메드 엘 레리는 오늘 이렇게 좀 평가를 했어요. 최근 뭐 일주일여 동안에 글로벌 중앙은행에 큰 변화가 있었다. 호주와 캐나다는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노르웨이와 스위스 주류업중앙은행도 올렸고 영국은 0.5%포인트로 상승폭을 높였다. 이게 영란은행 홈페이지인데요. 5%까지 올렸죠. 다음번이 이제 8월에 있는 것 같네요. 0.5%포인트 큰 폭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또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터키의 움직임은 역사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혼자 역주행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거꾸로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유턴이다. 역사적으로도 어쨌든 이게 뭐 엄청난 시험이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모하메드 엘리는 좀 불만은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연준은 6월에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근데 이제 따로 웬만한 데 모든 글로벌 국가들은 다 금리를 올렸다. 아니면 더 많은 폭으로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렸다. 그래서 누가 맞을 거냐? 연준이 선제적으로 잘 판단해서 금리 누적 효과, 금리 인상 누적 효과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건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연준은 더 높은 금리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 대가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어차피 그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빨리 많이 올리는 게 낫다.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엘레리언은 데이터 나오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올려야 되는 건데 경제 전망도 다 좋다고 해놓고 인플레도 올라간다고 해놓고 어떻게 금리는 동결하느냐. 올렸어야지. 지금 이번에 실기를 했기 때문에 뭐 한 달 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달여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대가가 더 클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흐름이 인상 흐름이다. 근데 연준은 왜 중단했나?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상황이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글로벌 셧다운에 따른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상품 인플레가 급등하고 그 이제 지금은 서비스 인플레로 전이가 됐고, 그래서 임금도 오르고 그런 상황이죠. 영국과 유럽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파생이 됐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그 세부 시작 방식 그 다음에 전파 경로가 좀 다른 거죠. 노르웨이는 이번에는 사실 금리 인상이 물가 억제와 함께 환율 방어 측면이 좀 있습니다. 크로네아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그런 부분 좀 방어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다. 노르웨이는 유럽 최대 산유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그 유가 약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환율이 좀 약세를 보였다. 유가 약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요 글로벌 중앙은행과 금리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좀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걸 좀 방어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 상황이 다른 거죠. 다 이제 결과는 다 금리 인상 아니면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인상 이렇게 나왔지만 세부 사정은 조금 다르다. 이 사실을 각각 모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중국은 경제가 안 좋잖아요. 뭐 생각보다 계속 좀 경기 뭐 안 좋은데 그래서 중국은 거꾸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중국 뭐 얘기하면서 야 글로벌 중앙은행 다 금리 올리는데 중국 너는 왜 금리 내리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약간 좀 상황을 정말 모르는 진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중국은 좀 약간 극단적인 사례고 그 사이사이 내부에서 경제권 사이에서 경제 나라 사이에서 또 좀씩 차이가 있다. 그 부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한 진단 그리고 꼼꼼한 분석이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이었던 건 정상으로 바꾸는 상황이다. 뒤늦게 바꾸는 거다. 그래서 많이 올리고 그러는 거다. 그 부분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일단 연준 내에서는 미국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연준이 굉장히 빨리 움직였다. 다른 나라들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미국 기준금리가 5.0에서 5.25잖아요. 뉴질랜드가 5.5 정도 되고 영국은 이번에 올려서 5%. 캐나다는 뭐 다시 시작해서 4.75, 호주도 4.1, 유로존은 뭐 기준금리 4.0이고 예금금리는 3.5다. 노르웨이 뭐 올려봐야 3.75다. 스위스 1.75다. 물론 이제 이것도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정확한 뭐 적정한 기준 뭐 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가 모두 연준보다 금리를 높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 맞는 거 아니냐. 우리는 초반에 많이 빨리 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숨을 골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런 부분 잘 같이 아셔야 돼요. 이런 이제 다른 나라 기준금리 상황을 잘 모르면
왜 연준이 안 올렸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항상 보실 때는 그 위아래 양옆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옆에는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나라, 다른 다른 반. 학교를 따지게 학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봤는지를 알려면 우리 반뿐만 아니라 옆에 반까지 쫙 옆으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반 내에서는 순위가 얼마인지 이것도 봐야 되고, 이걸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되겠죠. 이 십자 형태로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성적 뭐 등수가 안 좋았지만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상위권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그 경제 부분을 보실 때는 위아래 양쪽을 같이 보셔야 된다. 어쨌든 파월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금리는 더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원래는 이제 월에 0.25씩 항상, 그러니까 뭐 이제 매번 FOMC마다 그걸 제가 그냥 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매번 FOMC마다 0.25%포인트씩 올렸죠. 0.25씩 올리던 거를 이제는 스킵으로 따지면 한 달에 0.125씩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내세우는, 그러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 비판이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파월의 생각, 그다음에 연준의 속내는 이게 회마다 0.125로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맞냐 틀리느냐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렇게 한 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 그다음에 경기 침체를 피하는데 맞았다는 거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그 파월의 머릿속에 있는 스킴 구도가 뭔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그 구도는 한 달에 0.25씩이 아니라 0.15씩 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파월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가 우리 예상대로 굴러간다면 올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며 아마도 2번이 될 것이다. perhaps twice. 이 얘기는 2번까지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어제 얘기랑 비슷합니다. 어제 그렇게 기준금리 2번 이상으로 보는 게 꽤 정확한 추측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랑 같은 얘기죠. 예. 금리 인상을 약간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도 파월과 같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로이터 통신은 여기 이제 보우먼이 rate increases라고 복수라고 썼다고 해서 이건 2번 이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사실 연준 뭐 이렇게 중앙은행 분석할 때는 단어 하나 단수냐 복수냐, 그다음에 수식어 뭐 어퓨냐 뭐 퓨냐, 이런 게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그래서 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부, 이거는 연준뿐만 아니라 정부 자료도 마찬가지, 정부 보도 자료도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보도자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과 대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들은 바가 없다. 그것과 나는 한국이 미국과 회담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와 한국이 미국과 회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들은 바 없다는 얘기는 좋게 봐주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꼼수에 가까운 거거든요. 정말 모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나는 들은 바가 없다. 그 자체는 팩트예요. 팩트. 그 자체는 팩트.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회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는 거니까 실제로는 회담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바가 없다. 정해지지 않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바가 없다. 그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바 없다. 정해진 바 없다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해진 바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나 이런 그 중앙은행 이런 공적인 조직에서 표현하는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 레이팅 인크리스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런 이제 앞으로도 연준 내용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재무부, 그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 뭐 한국기획재정부, 정부 뭐 산업통상자원부 다뤄보실 때 그런 단어 사용 하나하나, 그리고 그런 수식어, 그다음에 표현, 이 표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 표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면 저희 기자들은 그걸 계속 평소에 연습을 하고 배우고 하니까요. 근데 이거 사실 연습하면 여러분 똑같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더 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들 있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런 그게 나왔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주와 변동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월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월가 전망치는 25만 9천 건이었는데 실제로는 26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청구 건수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전주와 대비 변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이 계속 청구 건수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규 청구 건수가 늘면 노동시장이 계속 둔화한다고 하면 신규 건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매주. 그러면 결국은 그게 누적돼서 계속 청구 건수도 증가하는 게 맞겠죠. 근데 계속 청구 건수는 지금 감소했어요. 이번 주에도 감소했거든요. 전주보다도 1만 3천 건 감소했습니다. 월가 전망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을 잃더라도 뭐 그 다음 주에는 직업을 다시 얻는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겠죠. 그거는 노동시장이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규 청구 건수가 보시면 이게 1년치거든요. 1년치로 보면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아 보이지만 노동시장 전체가 크게 둔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 계속 청구 건수는 계속 180만 건도 안 됩니다. 180만 건도 안 되고 계속 뭐 늘기도 하지만 다시 줄어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7월에도 금리 동결을 할 거다. 그거는 좀 가능성이 낮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은 가능성이 좀 낮다. 노동시장 여전히 강하고 파월이 뭐 이틀 연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번 더 올릴 수 있다. 물론 저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최소 한 번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번 올린다와 최소 한 번 이상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한 번 이상은 한 번도 되고 2번도 되고 뭐 3번도 되고 뭐 그런 뜻이죠. 2번은 정말로 2번만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쉐이프 에드워치를 보시면 어쨌든 7월에 동결할 수 있다는 분들도 한 23% 되는 거예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뭐 적은 수치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좀 내용을 못 들었으니까 어제 내용도 제가 좀 가져와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는데 어제 이제 오스틴 굴스비와 라파엘 보스틱이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좀 했어요. 굴스비는 7월 금리 인상 아직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아직 벌써부터 뭐 예를 들면은 뭐 파월 같은 경우도 뭐 최대 2번이라고 얘기하죠. 그 2번 얘기했을 때는 뭐 7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데 굴스비는 7월 인상 잘 모르겠어 아직 이렇게 얘기했고 보스틱은 남은 기간 동결하는 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FOMC 이제 점도표를 좀 이제 벌써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최소 5.5 이상으로 여기 이 선이 5.5거든요. 5.5 이상, 최소 5.5 이상, 지금 하단이 5.5 이상인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8명 점을 찍은 18명 중에 12명이 최소 5.5 이상, 그러니까 즉 0.5%포인트 이상을 찍은 거예요. 이 3명은 뭐 0.75에서 뭐 그 이상 찍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절대 다수가 이걸 FOMC 때 0.5 인상, 0.5%포인트 이상의 인상을 얘기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요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항상 연준 내용 볼 때 지도부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파월, 그다음에 부의장, 그다음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차이가 다르다. 무게감이 훨씬 다르다. 가중치를 줘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절대 다수가 대규모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6월에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장일치였다. 그런 퍼즐을 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결국에는 7월에 어느 정도의 그 모종의 7월 이후 7월 뭐 정 아니면 뭐 그 이후에라도 추가 긴축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양측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6월 금리 동결이 나오지 않았나. 그거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보면 12명이나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0.5%포인트 이상의. 물론 파월이 자기 정치적 힘으로 그리고 자기가 의장이니까 찍어 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찍어 누를 수 있겠죠. 두 번 찍어 누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인데 한 번은 뭐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근데 그 대표이사도 이사회를 하니까 찍어 눌렀어요. 근데 절대 다수가 그때도 반대인데 찍어 눌렀어요. 두 번째 하는데 또 찍어 누른다? 말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엄청난 이제 근거 같은 거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 같은 게 명확하게 나오면 뭐 설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뭔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이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또 이게 분위기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의장이라도 찍어 누르는 걸 두 번 이상 쉽지는 않다. 그러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7월에 금리 인상 그리고 최소 한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게 맞겠다. 금리를 아예 안 올리는 거는 제 생각에는 확률이 낮은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CNBC에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스킵이라고 부르는 걸 꺼렸지만 이것은 스킵이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월이 나와서 이건 스킵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에 뭐 주눅 들거나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는 뭐 물가 인상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과잉 진압을 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을 해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경영 합리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슨 경영 합리화야? 결국 그냥 해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뭐 그래서 언론사들이 그걸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제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전에는 뭐 신주단지 보시듯이 뭐 마이너스 GDP 마이너스 분기 두 번 연속하면 뭐 경기 침체다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미국에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저도 와서 알았습니다. 꼭 GDP가 마이너스 아니어도 예를 들면 뭐 실업률이 갑자기 뭐 10% 이러면 그게 경기 침체가 아니겠습니까? 경기 침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하면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대신 합리적이겠죠. 합리적이면 그 어떤 용어나 그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어떤 용어에 갇히는 걸 좀 싫어해요. 네, 자기가 좀 주도하고 싶어하지 특정 그 프레임에 갇히는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된다. 그러면서 7월에 금리 인상 하지 않으려면 데이터 측면에서 많은 것이 필요하다. 제가 전해드린 내용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금리 인상 속도를 매번 0.25 하던 것에서 두 번 회의에서 0.25로 하는 걸 바꾼 거다. 제가 드린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티밀하우스만큼 뭐 대단하다는 건 아니고 이게 보는 게 비슷한 겁니다. 기자들이 나중에 좀 많이 하다 보면 보는 게 약간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게 약간 비슷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초종금리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정할 거다. 그래서 요 앞뒤 내용을 정리해 보면 파월은 스킵을 얘기한 거고 7월은 금리 올릴 거야. 0.25로 가던 게 한 달에 뭐 두 번에 0.25로 가는 거야. 대신 최종금리는 데이터가 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오늘 기사입니다. 제목 이렇게 달았어요. 제롬 파월이 금리를 더 올릴 것 같다. 오늘 상원 증언 둘째 날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잘 보시면 파월이 오늘 아마도 두 번 올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제목에 뽑지 않았어요. 어제 뽑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제 기사 볼게요. 어제 기사 제목 이렇게 달았습니다. 연준의 파월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것은 일시적인 거라고 답을 했다. 어제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한국 언론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게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 올 거라고 보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추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제. 그럼 어제도 그게 가장 한국 언론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를 뽑았는데 어제도 안 그렇고 오늘도 그렇게 뽑지 않았다. 이 닉 티밀하우스가 갑자기 바보가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티밀하우스가 CNBC 나와서 한 인터뷰 내용 제가 좀 더 종합해서 들어보면 티밀하우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한 거죠.
금리를 더 올릴 건데 한 번 아니면 두 번 올릴 것 같다. 근데 그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데이터에 따라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연준은 두 번을 얘기하지만 바뀔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어제 오늘 제목을 단 겁니다. 제목에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두 번 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발언했다는 게. 근데 그걸 왜 큰 제목을 뽑지 않았을까? 이 베테랑 기자인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런 생각, 관심,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심, 그 다음에 오늘 쓴 기사, 방송 인터뷰 이런 걸 보면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최소 한 번 이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용을 좀 더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한동안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더 그런 개인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많이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무리 그 명망가 있는 명망가들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성원 교수는 연준도 최저금리 조착점은 잘 모를 거다 이렇게 답을 주시기도 했어요. 결국 데이터 그리고 은행권 신용기축 여파 이게 최저금리를 정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신용기축 여파는 최저금리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뭐 크지 않을 거다 클 거다 보는 사람은 사실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은행 부분에 대한 불길한 징후를 보는 연준 위원들이 있다. 이걸 좀 크게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걸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선행지수는 전망치 수준이었다. 하지만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침체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대충 그 컨퍼런스 보드의 선행지수가 경기 침체와 대충 큰 비슷한 요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거든요. 비슷한 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LEI가 많이 빠지면 GDP도 많이 빠지고 마이너스로 가고 이런 거 보이시죠? 흐름이 비슷했기 때문에 LEI가 좀 곽강을 봤는데 어쨌든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내림 폭도 갈수록 좀 커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준이 두 번 더 인상하면 침착한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내용. 마르코 콜라노비치 대표적인 이제 약설론자죠. 금리 인하가 없으면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 그리고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를 앞두고 점점 더 현 상황에 만족하는 것. 지금 이제 포모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떨어지니까 다시 또 오늘도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걱정스럽다. 투자 심리 조사 때마다 나오는 거니까요. 불리시한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었다. 45.2%였는데 42.9로 다시 좀 줄었다. 대신 베어리시는 증가했다. 그런 부분들. 대신 이제 소형주 쪽에 좀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상승률도 좋다. 러셀 2000 이런 거요. 요거는 한번 받으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낙관론자들은 미국 경제가 강하고 침체가 없다. 그러니까 어닝도 좋은 거예요. 침체가 없으면 어닝이 좋겠죠. 상대적으로 좋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가도 그걸 반영을 하니까요. 그럼 주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조나단 글럽은 이런 얘기를 오늘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투자들이 지금 진짜 너무 비싸. 이게 너무 배수가 너무 높아. 이런 얘기 하는데 애플과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일부 대형주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지. 중간값, 그러니까 미디언 스탁, 그 중간값을 위치한 주식이 이제 펄을 보면 역사적 평균보다 약간 높은 거다. 그렇게 버블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재밌어서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나스닥 어제는 오르고 죄송합니다. 어제는 내렸고 오늘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강세 약사가 베어마켓 론자들과 불마켓 론자들이 서로 계속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향후 불확실성이 높다. 그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파월 장이 사실은 결국 따져보면 어제 오늘 명확하게 어쨌든 금리 인상 얘기는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이제 추가 긴축의 정도 저도 이제 좀 다르게 본 부분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같지만 약간 좀 다르죠. 세부적으로 하면 약간 다르죠. 추가 긴축 정도, 그다음에 최종금리가 얼마냐, 그다음에 증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경기 판단에서도 좀 많이 갈리죠. 누구는 하반기 뒤로 가면 경기가 많이 가라앉을 거다. 소비도 쭉 늘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고용도 다시 고용은 뭐 생각보다 좋을 거다. 많이 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결국 이제 데이터를 좀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파월도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내일은 이제 미국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 나오거든요.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서비스업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궁금하죠. 예. 그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서 내일도 미국 경기 판단 그리고 연준 상황 같은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어제 조금 방송 쉬어서 그 내용을 같이 모아서 전해드리려고 그랬고요. 내일 또 방송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